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오늘부터 경제 이야기 좀 더 재밌게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보내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20일 오늘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이는 그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 신규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우선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9억 원이 넘는 이제 주택을 가진 분들한테 전세 대출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차단한 데 이어서 이제 민간 보증기관 서울보증보험까지도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이 법을 고쳤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가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어디서든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이제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을 이제 사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또 사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요. 또 전세 대출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고가주택을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만 합니다. 이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이 전세대출 규제 방안인데 오늘부터 신청하는 전세대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거 제가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이런 편법이 또 조금 막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9억 이상의 뭐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 사업하는 사람에 빌릴 수 있는 담보 대출로 빌려가지고 그걸로 전세 대출을 이제 막고 9억 넘는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나 나오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9억인데, 뭐, 9억보다 넘는데 9억이 안 되는 걸로 좀 자기네끼리 연결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이 꼭 여기 들어가서 얘네들의 진짜 거래하는 모양새가 어떤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라 그러면서 정부가 8년 동안 팔지 말라고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 규제도 하고, 뭐, 9억 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보유세도 강화하고 그러니까, 그럼 팔겠다라고 하면, 그 팔려고 내놓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못 사게 된다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네,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우선, 개인 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회 대출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도 지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급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지적해 주셨던 이 임대 사업자들이 만일 8년 이내에 집을 팔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굉장히 손해입니다. 손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살 사람은 없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전화가 조금 소리가 이상하긴 한데, 20일 이전에 고가주택을 보유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재계약하면은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일 이전에 이미 고가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경우,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제 신규 대출로 간주가 됩니다. 전세대출 금지 대상이 되는데요.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9억 원을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이 되게 되면 남아있는 전세대출금은 도로 반환해야 합니다. 뭐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최근 전세값 상승을 고려하게 되면 2년 전 전세가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결국 전세가 상승분을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이른바 반전세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반전세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B국민은행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이 가격을 1번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가격이 8억 9,751만 원으로 9억 원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절반 정도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좀 더 오히려 서민들에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봄 이사철이고요. 네. 교육 때문에 이사 예정이신 분들 꽤 많은데요. 실수요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좀 뒀는데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집을 옮길 때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규제 지역에서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강남이나 목동과 같은 지역으로 전세를 사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실수요임을 반드시 이 전셋집과 보유한 고가주택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것을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집값이 9억 원이 안 돼서 전세대출을 받았다가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만기 때 9억 원 이상이면 이건 반드시 대출 연장이 안 되고요. 또 무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9억 원이 넘는 집을 구매하게 되면 바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이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타격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 전세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만에 하나 전세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럼 신용불량자가 곧바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세 대출을 이용하려면 이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출 해소된다라는 이제 추가 약정서를 반드시 써야 하고요. 이후에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 국토부의 보유주택수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 9억 원을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은 2주 이내로 갚아야 합니다.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는데요. 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되면 이 차주는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출,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에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려 3년 동안 이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못 받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어제 또 우리 정재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풍선껌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을 일궈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1921년생입니다.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서 1942년 단돈 84멘, 한 870원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롯데를 창업했는데요. 이후에 한국, 일본 등 20여 개국의 200여 개 계열사, 자산만 115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국내에서는 1967년 롯데저가를 설립해서 유통, 식음료, 관광, 건설 등 재계 5위 그룹을 성장시켰는데요. 하지만 말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5년 이 형제의 난을 알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치매를 앓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2017년에 두 아들과 함께 경영 비리 혐의로 징역 4년형, 벌금 35억 원에 선고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되지는 않았는데요. 국내 대기업에서 마지막으로 생존한 창업주였던 신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마지막에 참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었는데 잘 영면을 잘 하셨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노영희의 출발 새침에서 한 분만 판다 출연 중인 시사평론가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태현입니다. 지금요, 올해 첫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일단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죠. 청취율만큼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요, 청취율 이런 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안 나오면 여러 사람 피곤하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저희가 지금
새롭게 또 이 3부를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7번째 영입인사 관련해서 실물경제 전문가인 이용호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가치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하고 선택한 정치의 길. 그가 보여주고 싶은 정치의 길 위에서 경제혁신 드라이브는 뭐냐. 이걸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용호 대표 직접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호입니다. 저는 대표님이 사실 이렇게 멋지게 생기신 분인 줄 모르고 되게 약간 공부 많이 하신 새님 스타일이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책을 좋아해서 그런 얘기는 제법 듣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소리 많이. 그렇습니까? 눈썹도 아주 부리부리하시고. 자, 이제 제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아시안 뱅커 선정 최우수 디지털 은행 카카오뱅크를 이끌어온 이용호 공동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고 특히 100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도 모두 내놓고 민주당에 입당한다더라. 한국 정치에 거의 없던 금융 전문가를 민주당이 영입한 거는 좋으나 경제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뺏긴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반응이 주변에서 어땠을까요? 처음에 당연히 많이 놀라죠. 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냥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당신 같으면 가서 한번 해봐라. 한번 변화를 이끄는데 힘을 보태봐라. 이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참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요. 기회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 받은 혜택을 이제는 좀 사회에 돌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평상시에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누가 공부 좀 못하면 알려주고 이런 거를 평상시에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건 전 이제 경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경제의 결과에서 저도 항상 거의 승자였지만 그 결과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 그걸 두 가지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러니까 좀 더 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키우실 것 같은데 갑자기 정치에 뛰어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의 문제고 네. 그 제도를 잘 만드는 거는 또 입법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제가 그동안 실물 경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어떻게 입법할 거냐 이런 분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입법이나 이런 게 잘 못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 사업 구조나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 보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저라면 정책을 봤을 때 이건 이런 의도로 한 것 같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원인은 굉장히 디테일한 데 있는데 그 디테일한 거를 같이 보면서 정책을 한다면 더욱 더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하잖아요. 경제 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그럼 그런 거 보시면은 참 답답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셨겠어요? 좀 했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 저는 방향이 맞다고 보면 네, 방향은 맞는데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주 52시간일지 최저임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네. 그 전에 있어야 될 게 아마 주휴 근무상을 이제 산입할 거냐 말 거냐. 오히려 그게 먼저 순서가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이게 마찰이 좀 적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고민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정책이 사람들에게 어떤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한 다가가기 위한 약간 순서적이고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 몇 개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시끄러운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다. 그럴 수 있겠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처음 뵙습니다. 저도 오늘 대표님을 한번 대표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고 있는 게 이제 이거죠.
카카오뱅크 스톡 옵션 52만 주를 포기하고 원래 올해까지 근무하시면 이거를 할 수 있는데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면 100억 원 가치를 포기하는 거가 되는데 100억을 버리고 정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10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뭐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가치. 저는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는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만든 모양이라고 봅니다. 그걸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만 편하게 있으면 되느냐. 그 책임을 공감하면서 바꿔야 된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어떤 주식을 조금 더 많이 갔냐, 조금 갔냐,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하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갈등이 이렇게 많이 증폭되어 있는 거를 조금 해소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나는 그런 쪽에도 신경 쓸 때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결국 나라도 들어가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었죠.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출발을 하셨고요. 또 동원증권 상무로 금융학계에 들어오시고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 등을 역임하시면서 20년 이상 금융 분야의 경력을 쌓아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경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남은 게 경제를 좀 더 부흥시키겠다는 뜻일 텐데 대표님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이제 경제 개혁 역할 모델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경제 모델 같은 게 있으십니까?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혁신을 하려면 제가 입당할 때도 했었지만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됩니다. 네거티브 뭐요?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막 쭉 적혀 법령상으로는 다 해야 될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현상은 법령에서 주어지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 30년 전부터 체질 전환을 하려면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만 하지 말고 나머지 다 해라. 그렇죠. 근데 다 했을 때의 책임은 어떡할 거냐? 했을 때 그 책임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우버 이렇게 그냥 하면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피해를 입혔을 때 회사가 그만둘 정도의 과징금이 때려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규제를 완화해주고 책임을 같이 해주는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기업계나 경제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 그 규제 완화는 규제는 다 풀어달라. 네, 그렇죠. 근데 책임은 이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사법 체계나 제도에 도입해 나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어떤 법에서 A는 A 해라, 뭐 A는 하지 마라, B 하지 마라, C 하지 마라 이렇게 그 규정이 나열되는 거하고 A 뭐뭐 해라, B 해라, C 해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너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할 수 있는 걸 더 범위를 많이 만들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굉장히 과중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배짱도 있어야 되고 구조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야 되고 국가 지원도 되어야 되고 막 복잡한 게 많네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낀 점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주장은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카뱅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 공인인증서를 안 쓰고 거래를 하거든요. 했을 때 처음 나왔던 얘기가 공인인증서를 안 쓰고 했을 때 잘못되면 보안 이런 거?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회사가 책임지자. 근데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딱 쓰게 되면 규정상 정부가 주어졌던 법령에서 했기 때문에 회사는 면책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책임지자고. 그런 순간 직원들도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는데 그런 걸 이건 우리가 책임진다. 잘못되면. 그러면서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 분들 관련해서 또 얘기하는 게 규제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규제 푸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정말 본질적인 거, 책임이 다 너에게 있다는 걸 알아라. 예.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요, 이런 얘기했던 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의 영입을 두고 인터넷은행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 그 문재인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은 기업 대표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카카오뱅크나 뭐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 은행에서 부자면은 상당히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적은. 뭐, 그 지적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인가는 2015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네. 받았던 거고요. 저희가 오픈은 2017년 7월에 해서 그때 이제 했었고,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2018년 9월에 아마 네. 통과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발효는 작년 1월에 발효됐죠. 그렇죠. 예. 근데 카카오뱅크가 오픈하고 거의 1년이 지나서였는데요. 그때쯤은 저희가 이미 안착이 됐던 시점이고 네, 엄청 그렇기 빨리 때문에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건 회사의 일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산분리다 뭐다 정권이 봐준 거다 뭐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일단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본인이 하는 개인적인 정치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싫다. 그거는 예.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을 전국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리고 정의당은 뭐 3천만 원씩 주겠다 20세 넘는 사람에게. 자, 이 각 당이 내놓는 공약 중에서 우리 대표님께 연결되는 게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 까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돈이 들면 가능하죠. 이게 적절할까요? 일단 여기서 출발이라고 보입니다. 출발이요. 요즘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게 연결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정보에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연결된 게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좀 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정보의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와이파이를 썼을 때 정보가 나갈 문제.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 와이파이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은행의 개인의 신용정보가 외부에 접근이 안 되게 그렇죠.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고 연결돼 주고 그다음 차단시켜야 될 것들. 이런 건 제도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가능해요? 개인정보도 자기 정보의 자기 의사 결정권. 네. 내가 이걸 이렇게 쓰라고 했던 결정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3법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관련 법들이 전부 다. 예, 통과됐지만 그걸 또 다시 연결시켜서 그다음에 뭐 시행령이라든지 그렇죠.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요, 8192 쓰시는 분께서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뱅크에 우리 이 대표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예전에 그 V3라는 백신 프로를 만들어서 막 무료로 나눠주면서 나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정치인이 아닌데도 정치에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카카오뱅크의 이 대표님 마찬가지로 경제만 쭉 해오시던 분이 또 갑자기 탁 뛰어드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비교가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비교되거나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뛰어난 분한테 저를 비교하는 건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랑요? 거의 그 병원하고 한 100m 정도 거리에 떨어졌었는데. 그러면 동창이신 거예요, 학교? 아닙니다. 동네? 네, 같은 동네였고요. 근데 안 대표님은 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있고 정치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정치지만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그마한 거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세상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면 좀 더 작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읽어나가는 게 내 스타일이고 안 대표는 좀 약간 크고 추상적으로 붉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죠. 붉은 정치하는 분이다. 알겠습니다. 진짜 딱 보니까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 이후에 불공정한 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출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이거는 무겁고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그리고 뭐 한 40년 이상 쌓여왔던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IMF 위기 이후에 IMF 우리나라에 권고한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시장경제 원리. 그러니까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라는 거 하나였고, 그 다음에 게 뭐였냐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거였습니다. 시장 원리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층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 나타나는 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감싸 안을까? 이 문제가 사회 안전망 구축이었습니다. 그게 김대중 정권에서는 사실 기초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확대라든지 하나씩 해왔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이 돈을 누가 낼까? 돈 내는 게 싫은 사람들이 생겼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앞으로 해야 될 건 그 돈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내야 되고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하나씩 동의를 만들어내고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하나의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게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표도 필요하시면 내겠다. 언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서야죠. 알겠습니다. 마음이 뿌듯한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타다, 공유경제 플랫폼 타다 얘기했잖아요. 이 플랫폼 경제 관련한 정부 정책이 잘 됐다 못됐다 말이 많고 타다도 왜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말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타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보면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도전하면서 생깁니다. 그럼 기존 질서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고 어느 쪽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 타다 문제를 보면서 좀 안타깝게 여겼던 거는 타다뿐만 아니라 그런 공유경제를 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었는데 특히 타다 그 경우에는 나만 맞다. 다른 사람 틀렸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거기서도 방향이 그러면 한 걸음 반 걸음 나가려면 요 정도까지는 하고 좀 더 보면서 또 고쳐나가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실행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맞으니까 내 길로 다 따라와. 아니면 너 틀렸어. 이건 아니지 않을까. 기존의 사람들하고 손을 보조를 맞춰서 가면서 같이 조금씩 나가고. 그러니까 반 걸음 앞서 나가야지. 멀리 그냥 그건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택시하고 타다가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택시 타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싹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한 약간 배려가 좀 덜했다 이런 얘기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호 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노영희의 주말 새 아침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팔 고산지대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던 한국인 4명이 눈사태를 만나서 실종됐다는 소식이 지난 18일 토요일에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교육 봉사활동을 위해 체류하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사고 현장의 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결해서 현지에 있는 분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초 8,000m 16자 완등 산악인이자 엄홍길 휴면재단 상임이사이신 엄홍길 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장님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저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거기서, 공해선 경비행기를 타고, 약 한 30여 번, 날라오면, 포카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팔의 어떤 휴양도시인데요.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마지막 큰 도시인데,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엄홍길 대장은 네팔에 계시고 저희가 전화로 연결하는 거라서 통신 상태가 아주 썩 좋지는 않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러니까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양해를 좀 바랍니다. 같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요. 말씀하세요. 네, 거기 날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바깥에 이렇게 더운데 하늘에 별이 상당히 많이 떠 있고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네. 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날씨 자체는 춥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약간 이렇게 여기는 좀 이렇게 선선합니다, 그냥. 선선하다. 예. 흑가을 날씨 정도 그런 여기 현재 이 도시 기온은요. 네, 알겠습니다. 흑가을 날씨. 예. 우리 한국인 교사 4분이 실종된 곳은 어디입니까? 장원한 지점이 네. 히말라야는 안나푸르나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트레킹하려면 이제 포카라에서 보통 일반 중형 버스라든가 자룡 구동급 기차를 이용해서 한 4시간 정도 달려가면 산길 비포장길도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에 또 이동해야 되고 도착해서부터 이제 트레킹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유라는 1565m 지나서 춘농 2170m, 그다음 신호와 2360m, 담부, 도반을 거쳐서 지금 장원한 지점이 히말라야라는 지명이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노치가 숙박업소가 한 2개가 있는데, 해발 2920m, 거기를 지나서 심쿠 케이브라는 동굴 비슷한 게 조그맣게 있어요. 네. 거기 한 지명이 3170m 정도 되는 지점인데, 거기서 데오랄리라는 3230m, 그 지점에 가는 중간 지점, 그쪽 심쿠 케이브라는 지점부터 데오랄리 구간, 그 사이에서 지금 대형 눈사태가 나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이제 저희가 수색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요. 현재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수색상은 나오는 이후로 이제 날씨 좀 안 좋고, 눈도 내리고, 또, 어저께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헬리콥터가 최종적으로 어저께 오후 4시경에 이쪽에 그런 구조,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수색 경험이 많은 그런 헬리콥터가 MBC라는 마차푸차르 베이스 캠프 약 3,700m 지점까지 친구들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지형을 촬영을 하면서 거기 사고 현장을 정밀하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헬리콥터 타고 이동하면서 그 영상을 찍어왔더라고요. 네. 거기 갔는데 그쪽 지역이 엄청난 그게 데오랄리 밑에 히쿠케이브라는 곳에서 또 데오랄리 그 사이가 자칫해 어마어마한 안벽 구간이거든요. 거기서 위에서 이제 엄청난 큰 눈사태가 쏟아지면서 사고가 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지점에 굉장히 큰 눈사태가 이렇게
나가지고 쓸려 내려간 흔적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현재 지금 안나푸라 베이스 캠프라든가 그 밑에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 3,700m 그 다음에 데오랄리 3,230m 지점까지 있는 모든 거기 현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28일 날 한 143명 정도 네. 총롱이라는 안전한 지대가 지역인데 2,170m 그쪽까지 다 수송을 하고 그 다음에 약 80명 정도 외국인 약 80명 정도하고 가이드 하시는 분들을 해서 총 80명 정도는 포카르까지 다 수송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오늘 날씨가 이제 좋으면 일단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하는데 좋게 되면 이제 한 7시경에 헬기를 타고 이제 제가 자고 있는 그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 쪽 들어가서 근데 데오랄리까지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웃선까지 근처까지. 네. 지금 저희 대통령도 애가 탄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수색 일정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그 가능성이랄까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어떻게 수색 경험하는 좀 헬리콥터가 현장 주변을 촬영을 가지고 세세하게 해가지고 왔는데요. 보니까 상당히 눈도 상당히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사고 난 지점이 엄청난 눈사태가 나가지고 쓸려 내려간 흔적이 이렇게 자꾸 밑에 강물 내려가는 데까지, 바닥까지 이렇게 다 쓸려 내려간 눈사태가 쓸려 내려간 흔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아침에 제가 한번 몇 사람들하고 같이 해결을 이뤄서 그리고 또 이제 네팔 정부에서 금융 수송기 이렇게 큰 수송기가 있는데 금융 수송기에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네팔 등산협회 전문 하는 전문 구조 요원들 동행발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거기에 이제 거기 수색장비 이쪽에 이제 눈에 묻혔을 때 사람이 지원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전파를 쏴가지고 거기 사람이 어떤 금속 일종의 금속 탐지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체온이라든가 사람이 몸에 어떤 금속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지금 반사 전파로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타나 센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건데 그런 기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계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그쪽 지역을 한번 서치를 한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침 7시경에 이제 거기 카트만두에서 금융 헬기가 출발할 예정이고 저희는 여기 포카라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 전문으로 경험이 많은 전문 헬리콥터하고 헬리콥터 조종사하고 헬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거기 4시경에 그쪽을 촬영을 딱 하면서 사고 난 지점을 가까이서 떠서 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서치를 했는데 네. 그 사람들도 그런 기회가 있대요. 이제 전파를 반사시켜서 전파를 쏴가지고 거기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네. 체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금속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전파 반사를 봐가지고 거기 있는 부분이 깜빡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금속 탐지기처럼 그런 네. 기계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탐지하는 그런 조그만 기계가 있더라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전문 구조 그런 사람이 어디 묻혔을 때 네. 어디에 이제 촬영해낸 그런 기계를 이 사람들한테 헬기를 타고 가서 그쪽 지역 서치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기계에도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예. 가까이 가니까 그런 네. 빛이 막 깜빡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쪽 지역을 좀 제가 한번 지형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수치적으로 예. 제가 한번 눈으로 한번 보고 상황 한번 그쪽 헬리콥터 조종사들랑 같이 한번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홍길 대장하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그 정돌량 닉네임 쓰시는 유튜브 보시는 분께서 엄홍길 대장님도 건강에 유의하세요, 안전 유의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모쪼록 지금 어려운 분들 다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의료원장 간의 갈등이 공개되면서 닥터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에 도입된 닥터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와 같은 기종이라는 점, 닥터헬기 운용 중단 기간에는 소방헬기 내 의료진 탑승이 줄어드는 점, 그리고 야간 시간대에 헬기로 인한 주변 소음 갈등까지 여러 가지 점들이 다 문제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닥터 헬기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한라병원 제주 권역 외상센터 외상외과장 조현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닥터 헬기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위급 환자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두고 아주대병원 내 갈등이 아주 심화됐단 말입니다. 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의료원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의료원, 병원과 또 병원에서 이제 설치한 지역 외상센터 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맞은 시간 내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닥터 헬기입니다. 근데 그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닥터 헬기 사업을 좀 꺼려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병원만 잘못이다, 아니다, 교수가 너무 잘 나온 척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시각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일하고 있는 제주 한라병원 권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전에 일했던 아주대병원과 비슷한 독립된 형태의 부산대학교병원 권역 외상센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닥터 헬기를 그때는 운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헬기에 탑승할 인원도 부족했고 그리고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를 했지만 지자체에서도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전 원장님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닥터 헬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얻어오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 의료진을 몇 명을 투입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이 큰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항시 대기 상태에서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는 과정 중에 걸리는 위험 이런 것들을 또 누가 다 책임질 것이냐. 나머지 민원이나 소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또 처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병원 입장에서도 닥터 헬기를 운영하려면 첫 번째 저희가 자동차가 있으면 주차장이 필요하듯이 닥터 헬기도 사실은 병원 내에 내열 이수소가 없기 때문에 계류장이라고 해서 헬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넓어야 되죠. 넓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닥터 헬기에 이제 탑승하는 의료 인력의 안전 보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독도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같은 기종이고 그래서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한 병원 입장에서의 어떤 인력 확보 그리고 그 인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이고요. 사실 소음에 대한 민원은 저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 사실 내구처럼 그런 닥터 헬기가 소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 중에 그런 경영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것이 이번에 갈등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닥터 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헬기 전담 간호사 등 외상센터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그 충원하라고 정부가 예산을 준다. 그런데 네. 그 충원 규모를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로 막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쪽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진다. 일반 병원에서도 이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 이국종 교수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 인력뿐만이 아니고 의사뿐만이 아니고 간호 인력도 지금 정부에서 외상 중환자 시대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이제 2등급 간호 2등급 그러니까 간호사 1명이 환자 2명을 보는 구조에서 이제 간호사 1명이 환자 1명을 볼 수 있는 1등급 구조로 이제 대대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여기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포함한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간호 인력을 2등급까지 올리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간호 인력을 오해해서 마찬가지겠죠. 간호 인력도 지금 중증외상센터에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중증외상 환자가 와서 밤새도록 환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그런 걸 깊이 하니까 사실 뽑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고용된 간호 인력 중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 1년이 지나면 그만두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외상센터 운영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뽑기도 어렵지만 한번 뽑아놨다 하더라도 또 금방 그만두는군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나요? 일단 경제적인 보상도 지금 된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 일하는 간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3교대 근무지만 사실 3교대에 맞춰서 퇴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업무 로딩이 너무 많은 거죠.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개인적으로 어떤 삶의 질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요새 하다못해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간호난병 이런 곳에서도 간호사 인력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바꾸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상센터에서 근무할 만한 인센티브나 이런 유인가가 없군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그건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삶의 질이라고 볼 수 있죠. 인력을 좀 충분히 뽑아서 교대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휴식 시간도 좀 보장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 인력이 적은 데다가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쉴 시간도 없고 중증외상 환자가 또 중간을 다투다 보니 그런 교대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고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닥터 헬기 도입을 위해서 원래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지자체하고 관계가 썩 안 좋은가요? 이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닥터 헬기 운영에 있어서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모범적으로 잘 지원을 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닥터 헬기 사업을 지원하는 게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특히 이제 독도에서 이제 헬기가 추락하면서 생긴 이제 의료 인력에 대한 안전성이 이제 확보가 됐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이제 지원책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그 병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죠. 이 닥터 헬기 권역 외상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권역 외상센터도 사실은 닥터 헬기를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은 그 실제로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정부 입장에서도 범부차관 헬기 협력 사업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헬기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건 보완해 놓지 않으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이제 해결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운영을 하면서 혼란을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주춤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사실 시작한 거 자체가 좀 지위가 좀 퇴색할 수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쭙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원래 안전 문제로 닥터헬기가 좀 중단이 됐는데요. 빠르면 내일부터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활하게 닥터헬기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닥터헬기라는 게 사실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절반 그리고 지자체에서 절반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헬기에 탑승하는 의료력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 의료인들이 탑승했을 때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를 미리 다 법적인 규정으로 다 마련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사실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탑승하는 의료진의 그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지원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영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 위에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한라병원 제주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장 조현민 교수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7시에 찾아뵙겠다는 약속, 오늘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상식적인 보통의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진행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